자,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 과정의 접근법. 자, 그럼 중요한 접근법이 나왔네요. 자, 접근법. 지금까지 보면 자, 우리 관계 중심 교육 과정에 지금 한 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누리교육 과정이라는 유아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 그 유아교육 과정은 아까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설계도다. 근데 그 설계도 안에 유치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유아교육 과정에 유아를 대상으로 모든 교육기관이 하는 그래서 줄줄줄줄 뭐라고 얘기하면서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봤을 때 특성이 있더라. 그 설계도가 모리슨이라는 사람과 스포덱이라는 사람이 특성을 얘기했다. 그래서 모리슨은 이렇게 4가지로 얘기했고 스포덱은 뭐 첫 번째 우연히 일어나는 교육 과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는데 교육 과정을 이렇게 2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 유아교육 개념은 과정의 개념은 분류한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슈바르트와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개념 분류만 유아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 말한 건 볼 필요 없고 슈바르트 로빈슨 거 봤더니 지금 아까 어떤 개념이 있었죠? 네? 스포덱이 우연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가 우연이죠? 네. 잘못되면 말을 해주셔야죠. 말을 해주셔야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네. 자, 그래서 됐네요. 자, 접근법 이제 3가지가 갑니다. 3가지가 가는데, 성숙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3가지에 대한 접근법을 유아교육 과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아 발달에 보면 발달 이론 중에서 저희 교육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이 저 3가지의 이론이죠. 저기에다가 이제 정신분석학까지 해서 4가지를 유아교육의 중요한 발달 이론으로 보고 있어요. 자, 성숙주의랑 행동주의랑 구성주의의 차이점. 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은 발달 과정에 대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 정도만 훑고 지나가고 발달할 때 자세히 이제 이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교육 과정에서 접근할 때 이 3가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이름은 지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접근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그쵸? 18페이지에 지금 접근법 표에 보시면 낭만주의, 성숙주의가 낭만주의라고 돼 있죠? 네, 낭만 그리고 행동주의가 문화전달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구성주의 뭐라고 돼 있나요? 진보주의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 명칭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낭만주의가 성숙주의에 입각한 것을 말한다. 행동주의는 문화전달주의, 구성주의 진보 짝꿍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표에다가 별표해 갖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성숙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라면 몇 달을 안고 뭐 6개월 지나면은 일어나고 뭐 9개월 되면 서고 기고 뭐 일어나고 걷고 이런 과정들이 인간에게는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빨리 걷게 하려고 빨리 앉게 하려고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숙주의는 그만큼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가 당연히 뭔가를 주입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안내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그에 반면 행동주의 접근인 문화전달주의는 뭔가 억지로 전달하고 주입한다. 그런데 행동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걸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서 그 사람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가 글자를 가르친다든지 자꾸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외부에서 투입시킬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사가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이때는 교사는 지시적이고 교수적이고 설명적이다. 그렇지만 구성주의는 이 2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수용한다. 인간의 생득적인 면을 존중하면서도 그에 맞게 적절하게 환경적인 면을
뭔가 도움 주고 자극을 주고 교육 목표를 삼아서 올려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 교육적인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표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소주의 접근법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자 12페이지, 아이고 1페이지가 다르네요. 그래서 19페이지 가시면 표가 있습니다. 19페이지 표를 보시면 자 19페이지는 성숙주의인데 심리 철학적 요소에 보면 게젤, 프로이드, 에릭슨 이론의 근거를 둔다고 돼 있어요. 성숙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게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프로이드랑 에릭슨 정신분석학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 혼동되시죠? 자, 그럼 정신분석학과 성숙주의는 같은 거를 봐요. 왜 그럴까요? 정신분석학이 저 세 가지 중에 굳이 어디에 넣는다면 정신분석학과 성숙주의에 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거 단계란 걸 말씀하셨어요. 자, 무의식의 세계를 프로이드는 5단계, 에릭슨은 8단계로 나눠놨죠. 네, 정신도 단계가 있대요. 성숙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원령에 따라서 앉고 서고 걷고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머리 무의식에도 애들이 성적인 욕구, 리비도라는 성적 욕구를 통해서 애들이 발달 단계를 거치더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으면 인간의 생득적인 것을 강조하는 성숙주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프로이드, 에릭슨까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고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교사는 활동이 아이들의 관심에 근거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교사는 지시적이기보다는 유아들이 선택하는, 그리고 집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대요? 혼합 연령, 서로 배우기 때문에 혼합 연령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관찰법을 많이 이용한다. 교사가 항상 안내하고 상담하고 관찰하고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찰법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뭐냐? 아까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게 표준 행동이 발달해 간다면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행동주의적인 접근은, 행동주의는 적절한 강화나 벌을 줌으로써 행동을 조성해가는,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사는 행동주의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스키너, 반도라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 표에 보시면 20페이지 밑에 표에 보시면 돼 있고요. 자, 백지 상태라고 물어볼까요? 백지 상태 하면 누가 나오나요? 아이들은 태어나부터 백지야라고 말한 사람. 로크, 그렇죠, 로크죠. 네, 로크가 행동주의의 이론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사가 무엇을 행동을 조성해 주느냐, 만들어야 따라서 애들이 달라져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를 나눠놓고, 즉 자유선택놀이처럼 칸막이들을 사용해서 시설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그 칸막이 안에서 유아들이 교재와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교사한테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교수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행동 목표에 향해서 나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은, 행동주의는 단일 연령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평가는 당연히 그날 설정된 목표를 이루어졌는지, 목표에서 3에서 5 더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걸 할 수 있어야지 그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그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구성주의적 접근은 주로 피아제나 비고츠키 이론에 의해서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비고츠키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자, 최적의 상태에서 도전받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된다라고 되어 있죠. 발달이라는 게 개인의 자기 조직화가 경험적인 사건들에 의해 최적의 상태에서 도전받을 때, 비고츠키는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게 교사가 뭐를 설정해줘라? 비계를 설정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비고츠키의 비계가 이 심리 철학적 요소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해 보시면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표를 보시면 발견학습이라는 게 나옵니다. 발견적 학습 22페이지. 발견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사가 옆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발문하고 상호작용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몰입해서, 놀이의 구성 요소가 몰입이기 때문에 몰입해서 놀이로서 아이들이 이제 재미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구성은 다양한 집단 구성. 그래서 혼합도 하고 단일 연구도 해보고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좋다. 평가는 자, 맨 밑에 만일 유아들이 피아제 이론의 개념에서 좀 더 높은 발달 단계로 진보되어 간다면 자, 피아제도 단계를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대로 진보해 간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주의 프로그램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22페이지 밑에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목적, 아동, 발달, 학습 이렇게 나눠져 있는 표가 있죠. 거기 별표해 놓으시고 자, 목적은 전 인격적인 아동으로서의 성장을 성숙주의의 목적으로 본다면 행동주의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그때그때 목표에 따라서 가르쳐야 될 특별한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인지적 발달적 이론은 학습 과정과 관련된 태도와 성향의 형성, 즉 과정도 중요시하고 태도도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누리교육 과정에서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진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발달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시험 문제가 이제 거기서 문화전달주의, 낭만주의, 진보주의 요 명칭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표가 제가 뒤에 나오나요? 표가 네, 뒤쪽에 나오네. 이 표에서는 네,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콜보그 앤 메이어라고 해서 교육 이데올로기 낭만주의, 문화전달, 진보주의라고 표의 맨 오른쪽에 진하게 돼 있죠. 지금 표에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표가 중요한 건데 이제 기출이라고 제가 해놨고 지금 와이카트, 메이어 이제 보고 나서 콜보그까지 같이 붙여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콜보그랑 메이어 그 표에서는 그 부분이 오늘 나왔지만 이제 와이카트랑 메이어 중에서 다음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표를 와이카트, 메이어에 표해 놓으시고 이제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과정을 나눠놨는지 와이카트의 분류법을 봅시다. 그 다음에 메이어를 볼 거죠. 자, 와이카트 볼게요. 이제 과정, 아까는 여기는 개념을 분류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개념을 분류했고 여기는 이제 유형을 분류합니다. 유형 분류예요. 교육 과정에서 유형 분류. 자, 와이카트의 분류의 기준은 첫 줄에 있습니다. 교사와 유아가 학습에 참여하는 방식 또는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기초로 십자가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23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있으시죠? 23페이지 그림 보시면 가운데 교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맨 위에 교사가 주도하냐, 맨 밑에 교사는 그냥 반응만 해줄 뿐이냐, 다음에 가로축으로는 유아 역할인데 유아가 주도할 것이냐, 유아가 반응 보이는 것이냐 라고 해서 네 가지 축으로 나눠 놓고 맨 처음에 계획된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왼쪽 위에 있죠. 자, 교사가 주도하고 유아는 반응만 보이는 영역이면 그때는 계획된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교사도 주도하고 유아도 둘 다 주도하면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개방체제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아가 주도하지만 교사가 반응 정도만 보이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면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교사와 유아 둘 다 그냥 수동적이고 반응만 보이면 그걸 보호적 배려라고 하고 그거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배려, 보호적 배려다라고 말한다. 자,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징을 보면 계획된 교육과정은
23페이지에 그 그림 옆에 학습 이론, 행동 수정 원리, 언어 발달 이론들이 행동주의인 접근을 한다. 즉 계획이라는 것은 교사가 주도해서 유아한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세 가지 아까 접근으로 봤을 때는 교사가 주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애들을 끌어가고 있는 행동주의와 관련된 계획된 교육과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외부 자극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성숙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을 다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보면서 이 부분은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유아들에게 뭔가 외부적으로 투입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끌어올려 주려고 결손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계획된 교육과정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방체제 교육과정은 유아가 주도하고 교사도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구성주의, 즉 진보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지금 개방체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도 창의적으로 계획해서 운영을 하지만 유아들도 그 과정 안에서 계획 안에서 본인들이 주도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흥미 위주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방체제 교육과정이다. 세 번째, 아동중심 교육과정은 유아가 주도하고 교사가 반응을 하는 즉 성숙주의 접근법, 즉 아까 말한 대로 단계별로 교사가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조력 역할, 상담 역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호적 배려는 어떤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그 모형, 십자가 모형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메이어의 분류는 아동 발달 모형, 언어 인지 모형, 그리고 언어 교수 모형, 감각 인지 모형이라고 이름이 조금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놨어요. 특징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와이카트와 메이어가 분류가 거의 비슷하고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제가 뒤에다 놔준 게 표가 보시면 유형별로 26페이지에 와이카트, 메이어, 콜보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가 그 네 가지들이 같은 것들로 같은 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이어가 네 가지, 와이카트가 네 가지인데 예를 들면 자, 첫 번째에 있는 계획된 교육과정은 행동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메이어는 메이어의 네 가지 중에서 행동주의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언어교수 모형이죠? 예, 그러니까 자, 그 줄이 다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된 교육과정이 와이카트면 행동주의라면 메이어에서 와이카트의 계획된 교육과정과 똑같은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고르면 언어교수 모형이다라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숙주의는 메이어의 성숙주의와 와이카트의 성숙주의는 둘 다 성숙주의를 다루고 있지만 둘이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명칭끼리 연결해서 정리를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표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숙주의의 메이어는 아동발달 모형이지만 와이카트는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름과 달리 어떤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그 이론을 중심으로 명칭을 연결시켜 놓으셔야지만 시험 문제에서 와이카트의 메이어의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이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보그 메이어 이제 27페이지. 이건 이름 명칭만 알고 계시면 되지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막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번 시험에 나왔다는 걸 보면 콜보그와 메이어의 교육사조, 이데올로기 분류,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낭만주의는 어느 사조에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숙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성숙주의다 보니까 유아의 내적 보조, 즉 생득적으로 원래 갖고 태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루소, 프레벨, 프로이트, 게젤 이론이 기초가 되고 유아 자신의 흥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아동 중심, 흥미 중심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추구로 하는 윤리적 상대성을 강조한다. 문화 전달주의는 행동주의라서 유아의 발달이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쵸? 행동, 아까 왜 환경을 다르게 해주면
칭찬을 많이 해준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하면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행동주의라서 외부적 요인, 즉 교사가 어떻게 다뤄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로크나 손다이크, 스키너들이 이런 학습에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교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빠른 결과를 보려면 행동주의를 많이 선택한다. 세 번째, 하지만 우리는 진보주의인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뒤에 진보주의인 교육관과 피아제 인지발달 이런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와서 실생활에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발달 단계,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도 맞고 뒤가 말하는 진보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인 이 두 가지를 다 양손을 잡고 듀이와 피아제 이론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생득적인 어떤 단계도 인정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해가는 그런 진보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까지 자, 여기서 하나 콜보그와 메이어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다 나왔어요. 콜보그와 메이어 여기 했네요. 이건 두 가지는 유형 분류고 이건 사조 분류죠. 콜버그와 메이어. 이거는 이데올로기라고 쓸까요? 이데올로기 분류. 네, 이렇게 해서 자, 유형 분류에는 세 가지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누구 영어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다 나왔어요. 이제 앞부분에서 이론적인 거 다 나와서 유아교육 과정은 이런 건데 유아교육 과정의 특성은 누가 말했고 그다음에 개념은 누가 말했고 접근법은 세 가지로 접근할 건데 그 접근법을 다시 유형으로 와이카트와 메이어가 다르게 말했는데 콜보그와 메이어라는 사람은 다시 그 이데올로기 유형으로 해서 문화주의, 낭만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가 이 유아교육 과정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첫 시간에 이 개념에 대한 이론을 갖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목표 진술할 때 또 그때 또 문화주의, 문화전달주의, 낭만주의가 나와서 그것들이 어떻게 목표가 철학에 관련돼서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좀 심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밖에 이 얘기는 안 해요. 앞으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원론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줄글을 되게 많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줄글을 줄줄줄 읽어가면서 우리 유아교육 과정이 이런 배경이었구나, 이런 흐름이었구나, 이 정도 감을 좀 갖는 그런 시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막 전부 다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아교육 과정은 이런 흐름이구나, 좀 복잡하고 좀 재미도 없는 얘기지만 이런 테두리 안에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좀 느끼시면 되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28페이지 드디어 이제 유아교육 과정 변천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표는 이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다 이제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중복이 돼요. 표가 보시면 그죠? 표가 중복돼서 제 9분에 보시면 제 1차 69년 2월 19일 돼 있죠. 그게 시험지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 네, 그래서 표시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과정이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1969년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때. 네, 그것도 1번 문제였어요. 제일 처음에. 자, 그것처럼 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그게 나왔다고 제가 말하기 전에는 이 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나 싶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오면 우리나라 유아교육 과정 중에서 또 나올 게 뭘까 이제 추측하는데 이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뭔가 변경된 부분, 바뀐 부분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4차하고 5차 사이에 보시면 영역 구성에서 5 발달 영역에서 5 생활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발달 영역이 생활 영역으로 바뀐 해는 몇 차일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제 5차 또는 92년 이렇게 쓰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 중심 교육 과정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몇 차 교육 과정입니까? 2007년 개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오른쪽에 교육과정의 형태 보시면 지금 관계중심 교육과정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브로펜브로너 이론이 나온 걸 보니 관계중심 교육과정 중요하네. 그러니 2007년 개정 물어봐야 되겠다 시험 문제로. 그러니 2007 개정 또는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7차.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바뀐 부분 이렇게 쭉 표를 보시다가 뭐가 변화됐네? 그럼 여기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한 이게 10년 주기로 바뀌거나 이래야 되는데 왜 79년에서 81년에 2년 만에 바뀌었을까? 2차, 3차 사이가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4발달 영역에서 5발달 다시 바뀌었네? 왜 그럴까? 이게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이 바뀌면서 초중고가 다시 통합을 하니 그때 유아교육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2년 반에 바뀐 이유가 있는데 그때는 제 3차 81년도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이한 것들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체크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그 다음 옆에 이제 이거 몇 페이지예요? 저랑 페이지가 다른가 봐요. 23페이지 맞죠? 네. 23페이지, 이거랑 헷갈리네.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뒤에 24페이지랑 연관되는 건데 너무 길어서 두 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럼 1차부터 7차까지 쭉 적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리교육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빼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저희가 그 7차에 맨 밑에 연간 교육 일수 및 하루 교육 시간이 180일이고 1일 몇 시간이었을까요? 6차부터 3시간 나와 있잖아요. 3시간 5시간 미만. 그 다음에 2007 개정할 때만 해도 3시간 했고 누리교육 과정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3시간이었죠. 네, 3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뭐라고 돼 있어요? 4시간으로 돼 있죠. 네, 현재. 거기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누리교육 과정은 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연간 교육 일수 및 하루 교육 시간에서 제일 오른쪽에 빈칸에 2007 개정 옆에 누리교육 과정은 하루 1일 4시간으로 돼 있다. 네, 그것만 달라졌어요. 누리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는 쭉 근데 읽어보시고 이해는 하셔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 25 페이지가 어떻게 돼? 네. 여러분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거 지금? 그죠? 틀리죠, 저랑. 이제 31페이지에 이제? 네, 됐구나. 됐습니다. 자, 31페이지. 자, 이제 유아교육 과정 구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로 갑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기초 정보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캠.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캠. 브래드캠의 기초 정보. 자, 기초 정보가 여기가 1부터 한 4가지 나올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사회문화적 환경 내의 유아라고 돼 있죠. 자, 사회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관계 중심 교육 과정이라서 그런 거죠. 이 유아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 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뭐 인지가 떨어졌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환경, 관계, 사회, 지역적 특색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로즈 그란트랑 브래드캠은 첫 번째 사회문화적 환경 내의 유아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면서 유아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유아가 교육과정을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기본 전제를 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유아를 이해해야지만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데 이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 유아의 발달, 학문, 발달학습의 연속체라는 거, 그리고 개념적 조직. 이 4가지를 기초 정보로 알아야지만, 자, 기초 정보로 이 4가지를 알아야지만 로즈 그란트가 말하기는 유아교육 과정을 선생님이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자, 유아에게 유용한 학문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33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브로펜 브루노 이런 생탁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발달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학문적 지식이래요.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유아교육 과정을 짤 거야. 그런데 이 유아한테 필요한 학문이 도대체 뭐냐? 어떤 지식을 줄 거냐? 목표를 뭘로 삼을 거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을 3가지로 나눠서 물리적 경험, 사회적 경험, 개인적 경험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3가지 경험을 다 우리 누리교육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는데 그것을 지금은 아까 말했던 5가지 영역으로 바꿔서 신체운동, 언어, 의사소통 이렇게 바꿨다 그랬잖아요. 예, 그 5가지 영역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 5가지 영역이 지금 두 번째 말하는 학문이 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유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발달 사항 단계를 모르면 교사는 교육 과정을 엉뚱하게 짤 수 있다. 즉, 할 수도 없는 걸 짜놓고 못한다고 애들을 다그치거나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발달에 대한 몇 달 되면은 몇 달에 뭘 할 수 있고 몇 년에 몇 연령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지 신체 운동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언어적인 거 다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 부족하다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교육 과정을 잘못 운영할 수 있으니 우리는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학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발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자, 교사 본인이 얼마나 교사 행동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에 따른 교사 행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자, 근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세 가지로 나와 있는 발달적 적합성이죠. NAEYC라의 아까 처음에 그 기출 문제 분석표에서 본 것처럼 발달적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교육과정을 짤 때 연령에 적합한지, 개인적인 적합한지,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 3가지를 발달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에 따른 교사 행동은 즉 3가지 연령에 적합한지 개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교육 과정이 이 아이에게 적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고 유아가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에서 더 적합한 교육 과정인지를 고려해서 이 3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교사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페이지 가시면 발달과 학습의 연속체에 고려할 점이 뭐냐? 지금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한 연령을 고려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사회문화적 적합성, 이 애의 지역사회에 맞는지 이 가정에 맞는지 한부모 가정에게 또는 뭐 맞벌이 가족에게 이 아이의 이 교육 과정이 맞는지를 보려면 그때 고려할 점은 그걸 고려하다 보면 교사는 뭘 하게 되냐? 가르쳐야 될 순간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죠? 연령에 맞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걸 준다, 아니다, 내년에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순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학습 양식과 속도를 조화시킨다는 거죠. 아, 얘는 A라고 말할 때보다 B라고 말할 때 더 잘 알았더라. 아니, 얘는 그림보다 노래하는 걸 더 잘하더라. 라는 거죠. 양식이나 속도를 개인차에 맞게, 개별 유아에게 맞게 조화시켜서 나갈 수 있더라. 그리고 3번째,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올바른 지원이 제공하게 되고 적절한 지지, 아, 너 할 수 있어. 어려운 건 이거구나. 내가 이걸 할 때는 도와줄게. 라고 적절한 지지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유아교육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기를 원하는데 교사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육성하고 발달시킬 때 도움을 주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에 따른 교사가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교사 행동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달라진다. 다음에 3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제 시험 문제 그때 시범 보이기랑 이제 시험 문제 가로넣기가 나왔었어요. 그 표에서 보시면요. 2018년도에. 그것도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이죠. 네,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이 말한 교사 연속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그 표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는 중재적, 왼쪽으로 갈수록 비지시적,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시적인 교수의 행동이에요. 근데 교사는 왜 연속체라고 했냐면 이 행동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간식 줄 때는 굉장히 지도하게 하다가 놀이하는 걸 볼 때는 그냥 인정하기만 한다든지 다양한 지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 8가지 행동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교사의 교수 행동 연속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비지시적인 것도 교수 행동이지만 지시적으로 대놓고 가르치는 것도 교수 행동이고 중재적, 어느 것에도 비지시도 아니고 지시도 아닌 가운데 있는 것도 교수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범 보이기와 모범 보이기가 있어요. 왼쪽도에서 2번째 모범 보이기, 오른쪽에서 2번째 시범 보이기가 있어요. 자, 시범, 모범, 우리가 한국말로 굉장히 혼동됩니다. 시험 문제도 시범 보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시범과 모범의 차이는 뭘까요? 뭔가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 맞아. 그죠? 시범은 굉장히 뭐가 위험해. 그래서 꼭
그 차례대로 해야 되거나 교사가 꼭 보여줘서 따라해야 될 것은 시범 보이기를 하지만 모범 보이기는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인사를 잘한다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웃는다든지 그죠? 그건 모범인 거죠. 즉 인성교육 측면에서는 교사는 매일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시범은 특수한 거. 공 받아. 뭐 이렇게 공 받을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야. 뭐 밑으로 받는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칼을 쓸 때는 두 손으로 어떻게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시범을 보이는 거지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에 모범이나 시범 이거 면접 문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모범하고 시범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인정하기. 그냥 인정하고 바라만 주는 것 자체로 그것도 교수 행동에 들어간다. 지도는 맨 끝에 완전 지도는 대놓고 가르치는 거 그건 다이렉트로 이제 지도한다라고 말한다. 지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죠. 완전 지시적으로 대놓고 가르치는 거 지도하는 거 그거 지금 말한 것처럼 위험한 경우는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사항. 그게 아니면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지도하기는 언제 들어가냐면 맨 처음 수업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모르는 개념을 시작한다. 주제가 들어가면 한 가지 주제를 하루에 끝나지 않고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분필에 대해서 할 거야. 근데 애들이 분필을 난생 처음 봤어. 그러면 이게 분필이야. 라는 어휘, 우리 인간들, 어른들은 이걸 분필이라고 말해. 이거는 지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떤 처음에 개념을 들어갈 때는 지시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완전 지시적인 지도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도하기나 지시적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분필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색하고 놀이하는 거는 중재적, 비지시적인 교수 행동을 통해서 또 놀이하고 하다가 맨 끝에 이제 주제 끝났어. 이 분필에 대해서 2주 동안 알아봤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야. 그럴 때는 다시 지도하기, 지시하기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분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분필은 이런 속성이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분필에 대한 개념을 잘 주제를 모아서 애한테 지식적으로 마무리해 줄 때 그때는 다시 교사가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주제가 있다면 주제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한 번은 주도하고 다음에 다 참색하고 놀이하고 몇 주일 동안 잘 놀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교사가 딱 종합 정리해 놓은 지시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게 2차 시험에서 수업 시연 10분 15분 하실 때도 이게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처음 예를 들어서 주제 첫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시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시면서 10분 동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론 공부가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실기 면접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제가 2차에서 면접할 때 지적하면 바로 알아듣고 고쳐요. 그런데 이런 거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말을 해도 무슨 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차에서 2달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1차 끝나고 2차까지 그때 빨리 올라가려면 1차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 저 공부 다시 해야 되겠어요 교수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 가서 전폐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1차 시험 끝났으니까 책 다 덮어놨대요. 막 쌓아놓고 안 보려고. 근데 다시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유는 똑같아요. 2차라고 해서 1차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하실 때 완전히 다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 표는 되게 중요한 표고 또 이제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2018년에 나왔지만 저희 2020년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표는 항상 하고 마지막으로 자 통합교육을 위한 개념 주직. 자 통합교육. 자 통합이라는 말이 우리 누리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놀이 중심보다 더 중요한 말이 통합이지 않을까. 자 우리는 유아교육은 통합이다. 뭘 통합하냐? 일단 주제를 통합하죠. 또 공간도 통합해요. 뭐 소꿉놀이, 역할 영역과 블록놀이 영역을 통합해요. 시간도 통합하죠. 이 시간과 저 시간을 통합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지역 사회와도 통합을 하죠. 다양한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제와 내용을 개념적으로 조직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방사선형이셨죠. 주제를 정해놓고 방사선형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자, 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제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제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 맨 밑에서 한 5번째쯤 보시면 포가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개념을 조작했는데 그 중에서 방사선형을 우리는 꺼내서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원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통합적 모형에 이게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누리교육과정이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에서는 방사선으로 펼쳐지는 개념 조직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가지 다 얘기를 했네요. 아까 그림을 보면 자,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은 유아교육과정에 기초적인 게 4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학문적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지금 말한 대로 발달에 적합한지 애들한테 내가 발달에 맞지도 않는 걸 막 주고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주고 있는지 그거를 기초적으로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교수 행동, 내 행동이 지시적인지 비지시적인지 중재적인지 어떻게 연속체를 아이들과 함께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하나로 방사선형으로 개념을 조직할 수 있을런지 그것에 대한 이 네 가지를 로즈그란트와 브래드 캠은 기초 정보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중요한 거는 내용을 이해하고 타이틀 외우시면 돼요. 지금 말했죠? 막 줄줄줄 막 제가 지나가는 이유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볼 때는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 아 브래드 캠의 지점 네 가지 뭐였지? 학문, 발달 이렇게 키워드들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오늘 유아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거 오늘 이제 37페이지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지만 지금부터는 타일러가 말한 핵심 유아교육과정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자 타일러는 아까 네 가지로 교육과정을 만들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설정하고 그것에 적합한 방법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잘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평가를 해라. 이것이 타일러의 네 가지 단계인데 이 단계는 각자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순환적 관계다. 즉, 이 평가가 잘해서 못했든 잘했든 그 다음날의 목표로 다시 연관되고 그 목표가 내용 방법을 하면 또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그 다음날의 목표로 그래서 매일매일 교육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면서 진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을 타일러가 말한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째, 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 첫 번째,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 목표인가? 즉, 교육 목표의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가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글쓰기를 오늘은 1부터 3 목표를 이렇게 정하자. 1 더하기 3은 4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행동주의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1 더하기 3은 4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실현하려면 내가 어떤 것을 가져올까는 교사가 결정하는 거죠. 내용을 선정하는 거죠. 사과를 1개랑 3개 놓고 하는 걸 해볼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가지고 해볼까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책에 1 더하기 3으로 글씨 쓰기를 해서 가르칠까? 이거는 내용을 선정하는 건 교사의 몫이라는 거죠. 즉 목표가 결정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내용은 무엇일까? 두 번째 선정해라. 그 다음에 내용이 선정됐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방법. 네 번째, 그러면 그 목표를 성취했는지 1 더하기 3은 4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의 과정 단계라고 해놓고 그 그림에는 순환적 관계 목표랑 상호작용적 관계 목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순환적 관계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목표, 내용, 과정, 평가가 다시 목표로 가서 내용, 과정, 평가. 이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표 설정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교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5가지야. 교사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아이가 아니라 물론 유아의 흥미를 따라서 욕구를 따라 가지만 목표는 교사가 설정해. 근데 그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왔냐면 사회와 문화가 왔어요. 유아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필요 및 요청을 충분히 반영해야 돼요. 어디에? 목표에. 3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목표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야. 유아가 속한 사회, 걔 지금 또래 집단, 그 가정, 우리 지역, 경기도, 우리나라 이런 데 이 목표가 필요하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만약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저기 멀리 에스키모가 사는 그 나라에서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와 문화. 두 번째는 학습자의 영유아의 수준, 발달, 흥미, 요구 이런 것이 목표에 맞아야 된다. 왜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킬 수가 없으니 유아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학습자인 영유아의 발달, 필요와 흥미에 일치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내용. 자기가 목표를 삼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내용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어줘야 될 유아한테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이 아까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의 선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교사가 알아야지만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거꾸로 자 누리과정 세부 내용 하나도 몰라. 목표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지금 뽑혀서 아무리 시험에 붙어 나갔지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어디까지 누리교육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5가지 영역이 무엇이며 거기서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연령별로 만 3세, 만 4세, 만 5세 누리과정 연령별 요소가 어느 거인지 알아야지만 가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옛날에는 철학이었어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야 문화가 메뉴로 갔죠. 철학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성숙주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교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더라. 행동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맨날 지시적으로 뭐뭘 할 수 있다, 뭘 한다 이렇게 가는데 성숙주의는 도와준다, 놀게 해준다 이렇게 가더라. 교사가 가진 정신적 철학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 심리. 이제 학습 심리는 우리가 갈수록 유아 발달이라는 어느 심리적인 학문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뇌 촬영, 뭐 MRI라든지 이런 어떤 의학적인 기계들이 발달함으로써 유아에게 점점 밝혀지는 뇌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그런 이론들과 또 아이들한테 새로 이렇게 그 연령에 맞는 거 우리가 모르던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교사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몰라서 A라고 했는데 요번에 과학에서 그게 B가 맞다고 증명됐어. 그럼 B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학습 심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발달과 학습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목표를 삼아야 된다. 자, 목표는 굉장히 단순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목표도 그 교사가 생각하는 철학, 사회문화, 발달 상황 이런 것들 학문의 내용 이런 걸 생각해서 다양하게 고려해서 목표를 진술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준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교육 목표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 자, 목표는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목적과 목표. 다음에 목표는 또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가 나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 물어볼게요. 목적하고 목표는 둘 다 원래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나눠졌어요. 둘 다 목적이었을까요? 목표였을까요? 퀴즈. 얘가 둘 다 목적이었을까요? 목표였을까요? 그런데 나눠졌어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둘 다 목적인데 목표라고 나눴을까요? 둘 다 목표인데 하나를 목적이라고 했을까요? 네, 둘 다 목표인데 하나를 목적이라고 해요. 특별히 장기적인 목표를 목적이라고 말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누리교육과정 딱 피면 구성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 나오죠. 장기적으로는 목적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영역마다 이런 목표를 이루세요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 처음에는 이제 목표였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목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목표보다 더 포괄적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더 긴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목표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아주 커다란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만 3세 1년 동안, 만 4세, 만 5세 또는 3년 내내 거기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죠? 그 전인이라는 구상 포괄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을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쪼개서 할 것인지를 목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같은 목표지만 다르게 표현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얘를 제가 써놨네요. 누리과정의 교육 목적과 목표는 누리과정은 만 3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래요?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이에요. 조화로운 발달. 그죠? 자, 근데 그 목표를 5가지 영역인 아까 기본 운동 능력, 의사소통, 다, 자신 존중, 라, 아름다운 예술 경험, 마, 주변 세계 탐구,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각 영역별로 나눠서 각 영역의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게 됩니다라고 목적과 목표를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슈바르트와 로빈슨이 지금 말한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거죠. 그거는 그냥 뭐 목표는 단기적도 있고 단기적도 있어. 이제 이 정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근데 그걸 나눈 사람이 슈바르츠와 로빈슨이라는 거죠.
자, 그 표를 보시면 장기적 목표랑 단기적 목표는 장기는 최저 한 학기 또는 3년. 그러니까 그 연령별 교육과정이 만 3세, 만 4세, 만 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리교육과정은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자 이론과 철학, 신념 체계를 반영하게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획득된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목표는 일일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처럼 수업 계획을 단기적이라고 하고 매일매일 전개되는 활동 또는 비교적 단기간에 획득되는 거 또는 교육활동의 성과가 눈으로 보기 쉽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다 아시는 거라서 넘어가고 이제 블룸의 분류. 자, 블룸도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블룸의 분류. 블룸의 분류라고 해서 블룸이 목표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눴대요. 아까 말한 대로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우리는 목표를 진술해야 되는데 블룸은 뭐라고 나눴냐면 인지, 정의, 심동이라고 나눴대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을 다시 6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력 이렇게 6가지 나눴는데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블룸은 3가지로 나눴어. 인지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 심동적인 부분이야. 근데 심동적은 뭐예요? 반사적 기능에서부터 의사소통까지 운동 기능을 우리 심동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신체 운동 경각 영역을 말하겠죠. 자, 시사점. 자,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는 길러야 할 최종 목표를 진술해 준다는 점에선 효율적이지만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는 자세한 지침을 주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런 목표가 유아교육 과정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느냐는 연구 과제, 즉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연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로 분류했다는 거 정도만 이렇게 의의가 있다. 자, 41페이지 넘어가면 자, 블룸은 그렇게 나눴지만 그럼 아까 우리가 접근법에 따라서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접근법에 따라서 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 요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고 요 타이틀인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라는 것을 답으로 아래의 해당 목표는 무슨 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행동주의인지 성숙주의인지 구성주의인지에 따라서 답을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이거는 발달 이론이고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꼭 답을 이걸로 쓴다는 거죠.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 요것이 답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누가 나눴다고 아까 말했던 콜버그와 메이어가 나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콜버그와 메이어가 분류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 과정과 발달 이론이 같은 맥락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써야 된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진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제 목표의 진술. 자, 진술 방법. 진술 방법. 기출문제 항상 나오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메이어. 자, 콜버그 메이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메이어. 다음에 아이즈너. 행동적 표현. 다음에 표현적 목표. 다음에 마지막에 타일러. 이렇게 3가지의 진술 방법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해당하는 목표 진술은 누구가 해당하는 것입니까? 또는 메이어가 말한 목표 진술 방법중 맨 마지막 가로 여기는 뭐라고 넣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메이어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조건, 증거, 도달적 행동 요 3가지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메이어가 말한 목표 진술입니다. 즉, 자 보세요. 조건, 메이어가 3가지 접근법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근접한 목표 진술 같으세요? 뭐뭐를 할 수 있다로 끝났죠. 자, 1일부터 20까지 숫자들을 예를 들면 조건이 1일부터 20까지 숫자들을 순서대로 어떤 준거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목표를 진술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달성해야 되는 것 아까 뭔가 달성해야 되는 거는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중에서 어느 걸 강조한다고 하면 행동주의였죠. 그러니까 메이어는 행동주의적 목표를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은 도달적 행동이 일어나는 학습 조건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2번째는 아이즈너의 목표 진술을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메이어가 하는 행동적으로 강조했더니 행동주의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행동주의만 원한 게 아니라 성숙주의나 구성주의도 하기 때문에 그냥 표현해보거나 말해보거나 느껴보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뭔가 목표를 막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런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얘들아 이야기 나눠보는 경험
새 노래를 또 노래를 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 그냥 경험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표현적 목표인 아이즈너가 진술한 그 목표 진술 방법도 효과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즈너는 어떤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과제를 주는 표현적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명화를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한다 또는 이야기해본다, 이런 것처럼 그냥 상황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러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보는 거에 교육적인 만남, 교육적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아이즈너의 목표 진술이고, 이거는 행동주의보다는 구성주의나 성숙주의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단순하게 타일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내용 플러스 행동, 간단하게 무엇을 한다, 내용 플러스 행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시험 문제가 이거랑 이거 아니라 단순한데도 그냥 내용 플러스 행동인 타일러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목표를 진술하는데 이것이 항상 핵심 포인트, 항상 나오는 거니까, 나왔다 하면 뭐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두 번, 세 번도 나오니까 목표에서, 자 여기 타일러의 목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목표 진술. 목표 진술 방법.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갑시다. 목표는 끝났네. 자 그럼 목표 다시 복습해보면, 교사가 목표를 정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게 있었다. 이 목표를 정할 때 사회의 문화를 고려해야 되고, 유아의 발달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 이 아이가 꼭 이 나이에 알아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5가지 철학도 있어. 성숙주의로 접근할 거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시간에 따라 나눈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진술하는데 행동적인 목표를 강조할 거냐, 표현적 경험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내용과 행동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목표를 진술하는 것까지만 알면 목표 끝이다 라는 거죠. 네, 더 이상 시험에 나올 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자 그럼 목표를 진술했어요. 3가지 중에 하나로. 그리고 누리과정에서는 이거 3개를 지식, 기능, 태도로 꼭 3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험 보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과정안 쓰잖아요. 1시간 동안. 그때 과정안에, 처음 들어봤구나 과정안. 그죠? 자 2차 시험은 어디다 쓸까? 2차 시험은 면접, 수업 실연, 그리고 과정안 쓰기, 이렇게 3가지를 해요. 그죠? 특히 서울 이렇게 하죠. 경기도는 이거 안 해요. 네, 서울은 이거 해요. 근데 과정안 쓸 때 일일 교육 계획안이라고 해서 목표 쓰고 오늘 그 시험 문제에 나온 활동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맨 끝에 목표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목표가 지식, 기능, 태도가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2차 시험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1차건, 2차건 다 연관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근데 3가지인데 나는 2가지밖에 못 쓰고 옆 사람 3가지 썼어. 그럼 3가지 쓴 사람이 높은 점수 받는 거예요. 지식, 기능, 태도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 이까지 그래. 누리교육 과정에서는 3가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자 지식은 어떤 것 이루니까 당연히 행동력 목표에 가능하겠고, 기능도 있지만 기능 태도 대부분 이 표현적 행동 기술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더 많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 3개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갈까요? 목표는 됐고, 자 내용은 아까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교사가 딱 정하는 게 중요해. 도대체 뭘 가르칠 거가? 뭘 가르쳐야 되지? 자, 이 목표를 이루려면 뭘 가르쳐야 돼? 근데 이때까지 유아교육은 어떻게 강조했어요? 자, 이거를 동국으로 가르칠까? 새노래로 가르칠까? 어떻게? 활동에 어떤 방법으로 갈까에 굉장히 토의를 해볼까? 이거에 집중했는데, 근데 많은 연구학자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무엇을 가르칠지가 중요해. 근데 유아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거에 약해. 단점이야. 특히 과학은. 과학적 개념만 나오면 5개념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학은 본인이 관심이 없고 자기도 잘 안 했던 거라서 과학 영역 수업을 실현해 보라든지 과학의 탐구 영역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과학 굉장히 뭐죠? 뭐 차단해야 되죠? 그 변인 통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리교육 과정에서도 세부 내용을 줬죠. 자, 7차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1수준, 2수준만 있었어요. 그러다 누리과정 오면서 내용을 너무나 막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예를 들면 유치원에 막 색종이가 많아. 그럼 매일매일 색종이에 대한 활동만 해. 뭐 이런 거죠. 또는 자기가 뭐 동국을 잘해. 그럼 새노래 안 가르쳐 동국만 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너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교사의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한테. 그 나이에 꼭 배워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육 내용, 자, 43페이지 보면 각 사회나 시대마다 기르려는 인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교육 목표는 인간 삶의 바람직한 변화, 즉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근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분석해서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내용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한 것이 곧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데는 지식, 기술, 태도 나왔죠.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풍부하게 하려면 교육 내용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자, 고려해야 될 것은 학습자의 발달 특성, 문화적 맥락, 지식 차원 요거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목표할 때 고려할 거 비슷하죠. 네, 내용도 목표에서 고려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이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 지식 차원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제 까미와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육 내용의 선정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유의미, 의미가 있는 걸 가르쳐라. 아까 말한 대로 색종이가 많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맨날 색종이만 하는 건 필요 없다. 유의미 있는 거 해라. 타당성, 그 나이에 맞는 타당한 것인지 또 유용한 것인지 학습이 가능한 것인지 하지도 못하는 거 억지로 시키거나 할 수 없는 걸 목표로 삼고 내용으로 삼지 말아라. 그다음에 경제성.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내용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적 외적 가능성, 균형성. 균형성은 내용 면에서 맨날 뭐 수학만 하거나 맨날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언어도 해야 되고 골고루 다 균형을 가지고 모든 영역을 내용을 삼아줘야 되고 사회 가치에 적합한 것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슈바르츠와 로빈슨이 나옵니다. 내용에서는 자, 내용에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자, 슈바르츠와 로빈슨이 자, 내용을 나눠놨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선생님들 내용을 선정할 때는 이런 내용을 선정하시더라요 하면서 첫 번째 사실 축적 내용, 즉 지식이라는 거죠. 유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기본 개념들,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크기, 색깔, 모양, 질감, 농도, 온도, 무게 이런 거, 속성들, 물질과 물건에 대한 것들, 물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는 명칭 또는 지명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 지식 이런 것들을 사실 축적이라는 유형 안에 개념을 묶어서 지식을 가르치게 되더라. 또 두 번째 뭘 선정하냐면 기술을 축적하더라. 예를 들면 옷을 입을 수 있다 또는 신발끈을 맬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선정하잖아요. 그것처럼 단축기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애들이 자조 능력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길러할 수 있는 자조 능력 기르는 거에 따른 또는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따른 필요한 기술을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더라. 그죠?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쵸?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세 번째는 교과 영역을 내용으로 삼더라. 근데 이 교과는 초중등에서 말하는 교과랑은 좀 내용이 틀리다. 여기는 우리는 통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통합을 통해서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주제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는 단원별 1단원, 2단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를 통해 아까 방사선형으로 주제망을 짜가지고 아이들한테 내용을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구조적인 학문. 구조적인 학문은 예를 들면 이제 과학같이 공간, 시간, 변화, 적응, 변이, 상호 이렇게 상위 개념이 있으면 이 상위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위 개념을 선정해서 그 하위 개념을 놀이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학문이라는 거는 위아래, 상부, 하부 이렇게 지식의 계층이 있는데 상위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개념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통합적 접근, 자 통합도 나왔네요. 통합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그죠? 자발적인 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 또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다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이 휙 날라 들어왔다. 그 교육 과정의 지식 축적도 아니고 뭐 기술 축적도 아니지만 우연한 상황이지만 아이들한테 통합적으로 벌이라는 것에 또는 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알려면은 곤충 이런 것들 흥미를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내용을 삼을 수 있다. 그걸 통합적 접근의 내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지금 슈바르츠와 로빈슨이 내용을 어떻게 나눴대요? 6가지로 나눴대요. 첫 번째, 사실 축적, 기술 축적, 교과, 주제, 구조적 강문, 통합적 접근 이렇게 6개로 나눠서 우리가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6가지 영역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럼 내용 선정했어요. 오늘 이걸 가르칠 거예요. 목표가 설정됐고, 목표를 설정했고, 그다음 내용을 설정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선정했는데, 자, 잘 조직은 짠다는 거죠. 짜임새 있게 묶어내야 되는데 애들한테 묶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수평적인 확장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나선형적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통합적 방법.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시험 문제 나선형이 나왔습니다. 자, 수평적 확장 조직 방법은 그림을 일단 보시면 46페이지 그림인데 가장 유아한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간접적이고 추상적이고 멀어지는 것으로 이제 짜는 것을 그렇게 조직하는 것을 수평적 조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나로 시작해서 가정, 지역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점점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수평적 조직 방법이라면 나선형적 조직 접근 방법은 자, 브루너라는 사람이 아까 제일 처음에 그 교육과정 얘기할 때 지식의 구조와 얘기했었죠. 나왔던 그 사람이 말했는데 자, 나선형,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생긴 나선형적 이제 구조를 얘기하면서 수평적으로만 가면은 문제가 있더라.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했던 나에 대한 거는 다시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니까 한 번 된 거는 그렇다고 나라는 게 그때 한 번 배우고 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뭔가 반복이 되면서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거기에 주제가 나와 있나요? 주제는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은 거기서 뭐 어떤 개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처음에 1, 2, 3세 때는 엄마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토끼에게 먹이 주기. 그러니까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나이가 어릴 때는 엄마나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토끼한테 먹이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배우다가 5세나 6세 되면은 환경 보전 비디오를 보고 우리 동네 꾸미는 협동 작업을 해본대요. 그러다가 8세 정도 되면은 교실 환경 꾸미기 때 토의를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글짓기.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방법은 바뀌었죠. 그 나이에 적합한 유형으로 바뀌었지만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거나 주제의 내용은 지금 교육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중복해서 생태라는 거, 환경에 대해서 그 연령에 맞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확대, 그리고 내용, 방법도 그 연령에 맞는 방법으로 이것을 나선형적 방법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가운데 이렇게 줄을 하나 그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내용을 선정했잖아요. 내용이 선정되면 이 선정되는 내용을 나이 3세, 6세, 8세 나이에 맞게 점점 확대되면서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한 번 가르치고, 2번 가르치고, 3번 가르치고 이 핵심 내용이 중복이 되면서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나선형이기 때문에 이 나선형 방법이 좋다. 이걸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개념은 수평적으로밖에 갈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1번 이것도 사용해. 그런데 우리는 연령별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만 3세, 만 4세, 만 5세 우리 지도서가 12개로 돼 있잖아요. 주제가. 그렇죠? 나와 우리 유치원. 이런 거 만 3세 때도 하고 만 4세도 만 5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연령에 맞게 해마다 하는데 방법은 틀려. 그리고 내용은 다른 걸로 더 확대돼서 이렇게 나선형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다음에 통합적. 마지막 세 번째 통합적. 자, 4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더만 스팍스의 편견 예방 교육 얘가 있지만 더만 스팍스는 이제 유아 사회 교육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문화 교육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지금 그거를 보인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제 방사선형으로 펼쳐지는 주제망. 네,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통합적 조직 접근 방법을 했고 저희 유아 교육의 큰 특징은 내용을 선정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1번, 2번, 가족이면 1번 인종, 2번 성, 내일은 능력, 연령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아이들의 내용이 선정이 되면 아이들 흥미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 조직 접근 방법이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통합적 조직 접근 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내용이나 개념 등을 통합한 전체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방법이다. 유아들에게 의미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분리된 내용으로 하나 부분만 가르치면은 전체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위, 연령, 능력, 성 이런 작은 개념들이 다 통합이 돼서 전체의 주제인 가족이라는 커다란 개념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통합적으로 조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 방법이 중요하고, 자 하나 더, 자 이거 내용 선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조직할 때 고려할 사항.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중복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요번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서 보냈는데 오늘 시험 지금 점심시간이겠네요. 오늘 선생님들. 자, 면접 문제 할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선생님 현장 갔을 때 유아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접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대답을 해야 돼. 독서 교육을 하면 지금 말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 교육이 전체 교육 과정 중에서 하나의 부분의 교육 과정이지만 고려해야 될 요소는 계속성. 즉 누리 과정의 주제. 우리 주제가 뭐 나와 유치원인데 독서 교육을 해야 돼. 연계가 돼야 되겠죠. 따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다음에 계열성. 연령별 위계, 계열성, 깊이, 발달에 맞는 통합성.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통합적으로 어떻게 제공될 것인가. 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것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고려해서 조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내용은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슈바르츠와 로빈슨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 내용은 사실 축적, 기술 축적, 기타 등등.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다음에 그걸 선정한 다음에는 짜야 되는데 짤 때는 수평적으로 짜거나 나선형적으로 짜거나 통합적으로 짠다. 그다음에 다 짠 다음에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속될 건지, 계열이 있는지, 통합됐는지 요 세 가지를 고려하면 내용 선정 끝.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갑니다. 자, 이제 목표 진술했고 내용도 선정했어. 자, 드디어 내일 애들이 와. 그럼 이제 나랑 만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수 학습 방법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수 학습 방법 보면은 교수 학습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아, 원리가 있구나. 방법에는. 방법이니까 제일 처음에 방법부터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다 가르칠 때는 가르칠 때의 원칙이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말했죠. 유아교육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위주로 갔냐면 이거 위주로 갔는데 이걸 결정하는 게 이 원리라서 동국을 해야 될지, 역할놀이 할 건지, 사회적인 뭐 블록놀이 할지 그걸 결정하는 게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부터 가는데 이게 누리교육 과정에서 말한 거랑 저희가 이론서에서 배운 거랑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제가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먼저 볼게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거라서 타이틀만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놀이 중심 원리. 놀이 중심은 우리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얘기하는 거죠. 내용이 선정돼 있으니까. 자, 조직을 했는데 처음에 난 놀이로 가르칠 거야. 근데 어떤 놀이로 할 거야가 고민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렇죠? 어떤 놀이를 할 거냐. 자, 놀이 자체가 학습이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교육 목표를 이루고 내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놀이는 자유선택 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원리에서 자유선택 놀이 활동이 나온 거죠. 자, 원리에서 활동이 나왔어요. 놀이가 중요하니까 자유선택 놀이 활동이라는 활동이 나옵니다. 원리에서 활동이 나온다. 두 번째, 생활 중심의 원리예요. 자, 가르칠 건데 생활에 관계없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다. 생활에 관계 있는 걸로 방법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생활 중심은 실제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아까 말한 지식, 기술, 태도 요 세 가지를 학습하는 것을 생활 중심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거기 49페이지 맨 위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하고 등하원시에 인사하고 그때 예절을 익힙니다. 또 간식 준비나 점심 먹으면서 또 식사 예절을 배우고 신체에 필요한 영양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즉 자기 일상생활 자체가 교육 내용이 된다는 거죠. 생활 중심의 원리, 즉 그것을 하면서 그 방법을 배우게 된다. 세 번째,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는 각자 아이들이 흥미가 다르고 이해 정도 틀리고 환경도 다 다르니 그 아이에게 맞는 놀이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집단 역동성의 원리. 요거가 처음 들어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 집단 역동성의 원리란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 간에 또는 유아와 교사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서로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상승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시너지라고 하는 말 우리 들어봤죠? 여기다 시너지라는 말은 안 쓰셨는데 이게 교육과정 책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 즉 상승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집단 역동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아까 구성주의 이론이라면 선생님도 배우고 유아도 배우는 공동의 지식 구성자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금 이 집단 역동성의 원리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배우고 애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2차 시험 보고 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반성적 성찰 질문을 5분 동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을 하시면서 선생님한테 배움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 분명히 수업을 했는데 유아한테도 배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한테는 어떤 배움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선생님도 배워간다라는 공동의 지식 구성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단 역동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배우고 애도 배워라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 시험에서도 그럴 만큼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론서에는 많이 없어요. 저희 이게 총론에 지도서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란 아이들 스스로가 외부의 강제나 어떤 선생님의 영향 없이 자기 스스로 내부의 원인과 힘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서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어떤 자발적인 의욕이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이루어진다,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가 이 자발성의 원리가 굉장히 잘 녹여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융통성의 원리. 자, 융통성의 원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유아들의 흥미나 요구, 우발적인 상태들을 고려하는 거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죠. 자, 융통성. 나는 선생님 오늘 분명 A를 하려고 해. 근데 아까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벌에 관심이 갔어. 그러면 A를 안 하고 벌로 융통성 있게 바꾸는 거죠. 그거를 융통성이 있다 또는 탄력적 운영 과정이라고 말하죠. 탄력적. 재작년에 논술 문제였죠. 탄력적 운영 과정. 그래서 교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자, 좀 전에처럼 벌이 들어왔는데 아이 벌 무시해. 근데 선생님이 오늘 A 할 거야. 라고 가면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그렇게 바꾸려면 교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사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논술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게 바꾸려면 일단 A를 준비했으나 갑자기 벌에 대한 갑자기 바꿀 수 있을 만한 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건충, 봄에 대한 것,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해봐서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만 유아들한테 벌이면 내용을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럼 내가 벌이 들어와서 흥미가 요구가 반영됐으니 내가 지금 교육 내용으로 뭘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은 지식과 기술이에요. 지식적으로 벌이 얼마나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지식. 그다음에 기능으로는 순간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계획안을 짠다든지 본인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게 그 논술 시험 문제였어요. 그것처럼 융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논리 방법 중에서 특히 우리는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를 존중하기 때문에 융통성의 원리는 중요하다. 자, 이게 누리과정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2007년도에 총론에 있는 거는 누리과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써 있지 않을 뿐이에요. 누리교육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이쪽 어린이집 보육 쪽과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뺐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2007년도까지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총론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다 알고 시험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총론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때 배워왔던 이론서에는 첫 번째, 놀이 중심의 원리. 아까 이거 중복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놀이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개별화의 원리는 아까 유아마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이거 안 나왔던 거예요. 탐구학습의 원리. 자, 탐구. 탐구는 유아가 스스로 뭔가 알아내려고 탐색한다.
라는 걸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직접 트라이얼, 만져본다, 느껴본다, 경험해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의 뭐예요? 방법의 원리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생활 중심의 원리 아까 나왔죠? 이와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통합의 원리. 통합의 원리는 이게 다 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서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맨 밑에 줄 통합의 원리는 유아에게 흥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뒤의 교육 철학에서 시작되었는데 유아로 하여금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 경험 자체를 학습이라고 봅니다. 지식 구조, 배워간다라는 경험이 곧 공부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수학습 원리가 총론에 나온 것과 누리 중심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탐구학습, 생활중심, 통합의 원리 이 5가지인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5가지 또는 앞에 총론에 나온 6가지 합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번까지만 할게요. 유아교사 학습 방법에 대한 공통 원리. 자, 그럼 그 2가지를 합했더니 어떤 공통 원리가 있냐면 일단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원리가 있대요. 아이들이 아까 여기 수평적 조직 보면 자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아는 당연히 자기한테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성이라는 원리가 있고 그 표에 보시면 구분의 구체적, 반구체적, 상징어가 있는데 점점 구분해서 더 깊어지죠. 구체적인 것에서 반만 구체적이다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상징어, 언어라든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상징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이라는 단계는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실물이 있다. 즉 예를 들면 아예 오늘 내용이 강아지예요. 그러면 가장 구체적인 사례는 그냥 강아지를 보는 거겠죠. 만져보고 다음에 그럼 반구체적이면 강아지의 모형 정도가 반이라면 완전 상징화는 그냥 강아지 그림 또는 강아지라고 써있는 글자 이런 거는 상징화가 되겠죠. 즉 우리는 방법에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구체성을 가진 것을 가리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구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매체가 따라오는데 직접적인 매체가 따라오게 된다. 2번째, 다양성 및 융통성. 아이들이 어릴수록 굉장히 흥미가 다양하고 원하는 것도 다양하고 또 애들의 발달 수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학습, 장소, 자료, 방법 다 그 아이한테 맞게 융통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유아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유아가 선택하게 해준다. 4번째, 통합성.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균형은 활동적 놀이와 조용한 놀이의 균형, 실내와 실외의 균형, 개별 집단과 대소 집단의 균형, 그다음에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의 균형 이런 것처럼 다양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 이건 누리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유아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원리다. 마지막 동기유발의 중요성. 유아의 지식 습득은 놀이를 중심으로 창의성, 호기심, 내적 동기유발에 기초할 때 효율적이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교수 방법은 유아에게 친숙하며 흥미를 기초해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활동과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원리 유치원 지도서와 우리 이론서의 2가지 공통점은 지금 구체성부터 시작하는 7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가 뭐 어떤 원리에 해당합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거라서 놀이 중심, 그죠? 지금 말하는 통합성 이런 것들은 답으로 나오지 않아도 항상 입으로 줄줄줄 나와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역동 원리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데 없으니까 집단 역동성의 원리 이런 거 같은 거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단어 같은 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정확히 이제 1시간 있다가 이제 다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